오늘 한국의 주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보다 지난 5월 취임 후 재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재산 등록 결과 윤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혜 여사 명의의 재산 총 76억 3,999만 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77억 4,534만 3천 원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재산이 1억여 원 감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부분의 재산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억 2,595만 3천 원, 김 여사는 49억 9,993만 4천 원의 예금을 각각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예금은 시중은행 두 곳에 나뉘어 예치돼 있었고, 윤 대통령 예금 가운데 626만여 원은 보험이었다. 또 현재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었다. 대지 지분 26스퀘어미터와 건물 164스퀘어미터가 총 18억 원으로 등록됐다.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 15억 5,900만 원으로 신고되었으나 몇 달 사이에 2억 4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던 당시인 지난 5월 기준으로 2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 전인 지난 2021년 말 기준 재산 21억 9천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 늘어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재산도 예금이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문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은 1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8억 원 증가했다. 부인 김 여사는 이전 신고와 큰 차이 없이 3억 6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예금은 총 15억 6천만 원으로 전체 등록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소유한 건물 가액은 35억 8천만 원으로 약 10억 원 증가했다. 반면 토지 가액은 4억 1천만 원으로 이전에 비해 7천만 원 정도 감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전에 갖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 3억 8,9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반면 부인인 김 여사는 4인간 채무 6억 원을 신고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를 여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한 후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펜스 등을 설치해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장에서 송출하는 영상 콘텐츠도 문화예술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철저하게 시민 전용 휴식 공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인 25일 열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갖게 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윤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전 정권의 잘못이라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은 하나, 민생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이제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소되고 정부와 당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 115명과 정부 부처 장 차관들도 모두 참석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과제를 다듬는 한편 당정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향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표적 보복 감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감사원을 감쌌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골마 터지고 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는데 유 총장은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8절인 격이라며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뭐냐고 응수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거렸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며 검찰개혁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느냐며 국정 발목 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5명에서 6명의 일행들과 함께 호텔 중식당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감청색 재킷과 흰색 바지, 마스크를 착용했다. 촬영을 하려 하자 일행에 포함된 유 변호사가 사진 촬영을 제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107일 만에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날 만찬을 함께한 인사들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오다가 특별사면을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석방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으로 나빠진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3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서울에 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의 저격수로 알려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 은닉재산 수조원 의혹 제기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최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일부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안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맞다. 안 의원이 언급한 일부 발언은 경찰이 독일 검찰 회신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회신이 오지 않아 수사 중지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말 무렵부터 최 씨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안 의원은 2017년 7월 최 씨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며 유럽 5개국을 8박 9일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주지검을 거쳐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오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안 의원은 최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안 의원과 최 씨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안 의원은 최 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 안 의원의 발언 당시 원고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씨가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하면서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소 의견 송치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집 인근에서 이어져 온 욕설 시위와 관련해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은퇴한 대통령 집 앞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자유와 책임, 법치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법질서 속에서 처리될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권력을 향해 행사해야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행사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주 전 의원은 누군가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사법체계에 호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린지하고 괴롭힌다면 그건 야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어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라엔 법이 있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씨는 24일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문 씨가 올린 사진에는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꾸기도 했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의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인지 이제는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시골 구석이란 것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집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집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이 집회 도중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욕설을 하며 군가나 찬송가를 확성기로 시끄럽게 틀고 있다. 앞서 문 씨는 자신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친 이재명 계파와 비이재명 계파 최고위원 후보들은 막판까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바닥을 박박히며 마지막까지 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26일에서 27일에는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 28일 전당대회 당일에는 대의원 투표가 실시된다. 최종 결과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투표 반영 비율을 합산해 28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방탄 논란을 받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당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해 의결을 추진한다. 당내에선 이틀 전 중앙위 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곧바로 해당 당헌 개정에 나선 것 등을 놓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반발이 적지 않아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다시 투표한다. 앞서 지난 24일 중앙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기소시 당직 정지 등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후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제외하고 기소시 당직 정지를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다시 통과해 중앙위의 재투표를 받게 됐다. 비이재명계 측 의원들은 비대위 수정안을 이틀 만에 다시 중앙위에 올리는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수주로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JSC사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원전 수주는 2009년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의 첫 진출이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 해안도시 엘다바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300억 달러로 사업주는 이집트 원자력청이다. 2017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AS가 수주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터빈 건물 및 기자재 공급 등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이번 최종 계약을 따냈다. 규모는 3조 원으로 한수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엘다바 프로젝트가 탈원전 정책 기간 동안 수주가 급감한 국내 원전 업체에 일감을 공급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알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기업은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하는 것으로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 건설 단가도 주요 경쟁력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 수준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이번 엘다바 원전 수주에 우여곡절도 있었다. 최종 계약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돌발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최종 계약은 올 4월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한 차례 지연되는 등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획 중이다. 체코 및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들의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켜지자 관련 지표상 아직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불안 심리 확산 저지에 나섰다. 경제수석은 25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율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로 인한 전세계 공통현상이라며 환율보다 중요한 두 가지 척도인 외평채 가산금리와 시디즈 프리미엄 지표가 매우 양호하고 외환 보유액도 대외 안전판도 안정적이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환율 상승은 물가와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정부가 결코 방심하지 않고 외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기적 움직임이 발생하면 시장 안정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도 올해 적자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그러나 무역수지가 적자인 가운데서도 경상수지는 상당폭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25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특강을 통해 연금은 2057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두 가지만 하면 2030 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을 17%로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다.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2%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2%포인트씩 4번만 올리면 17%이고 2033년에 65세로 돼 있는 지급 개시 연령을 2038년부터 66세, 2043년부터 67세, 2048년부터 68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 즉 1.88배를 받는 구조를 1배로 바꾸는 것이라며 일본의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일본은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올려야 균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은 미래의 문제라며 세대 간 재분배와 세대 내 재분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실업, 낮은 여성 고용률, 중고령층의 낮은 조기 은퇴 등 세 가지 버퍼로 2035년까지는 견디지만 2035년 이후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추진해 책임 정당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미래연금을 파탄시킨 전 정권과 같은 공범자가 될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자녀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정 소득 재산 기준,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 398명이며 이 중 피부양자는 19만 3,698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로 기준이 더 낮아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연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고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내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이 오히려 쉽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와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직장 가입자라면 입국 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해외에 사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국내로 초청해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내 병원서 진료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만 본 뒤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 피부양자를 배제하면서도 선량한 외국인 가입자를 보호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온 뒤 6개월이 지난 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를 체류 6개월로 끊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주재원이나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을 강화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면서 영끌족, 빚투족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5%가 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4, 5, 7월에 이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 인상이며 지난해 8월부터 따지면 무려 2%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6.11%다. 시중은행들이 자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지난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빅스텝 영향으로 최근 한 달 사이 0.52%포인트 뛰면서 변동금리도 다시 6%대에 들어섰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코픽스는 덩달아 오르게 된다. 수신금리가 대출 조달금리가 되기 때문으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연내 연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했을 때도 코픽스는 각각 0.14%포인트, 0.4%포인트씩 올랐다. 이달에 최소 0.1%포인트만 올라도 코픽스는 3%대로 진입하게 된다. 코픽스가 3%를 넘기는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발빠른 은행들은 이미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예금 상품 8종과 적금 상품 18종에 대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수신금리 인상을 계획 중이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달과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의 8월 공급 대책 발표 후 아파트 매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5일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발표로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돼 시장 하락과 거래량 급감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4% 하락해 지난주 하락폭을 훨씬 웃돌았다. 하락폭만 놓고 보면 2012년 8월 6일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수도권과 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2013년 1월 14일 이후, 서울은 2019년 3월 4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핵심 지역인 강남 4구의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의 아파트값이 모두 내렸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를 봤던 용산구 역시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등은 핵심 지역에 비해 이번 주 하락률이 훨씬 더 커졌다. 서울의 경우 추가 금리 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으로 침수차 대량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 원에 달한다. 불법 유통 방지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유력 법조인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유죄를 인정받으며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 6일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 B씨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이후 전 차관은 B씨와 합의했고 경찰은 B씨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날, 재판부는 전 법무부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보다도 이후 일어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더 뼈아픈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증거인멸교사 위험을 회피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한국지사 페이스북 코리아의 김진아 신임 대표는 25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교육 현장에서의 메타버스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메타버스를 시공간을 초월한 차세대 인터넷으로 규정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쌓아온 기반과 콘텐츠 역량으로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이날 행사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사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신임 대표는 국내에서도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25일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을 공개하도록 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법무부는 26일 정오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서진술서는 증인 접촉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기술돼 있는 문서다. 공개될 경우 수사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지금껏 공개에 반대해왔다. 이에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편집된 상태로 선서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선서진술서를 공개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FBI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을 포함한 11개의 기밀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트럼프 측은 FBI가 압수된 문건 검토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단을 구성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연방상원의원이 25일 밤 대만을 방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해 미국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이달 들어 네 번째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블랙번 의원은 이날 밤 미군 군용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했다. 블랙번 의원은 26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과 대만의 안보 및 경제 관계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방금 대만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와 동맹국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번 의원은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지지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이다. 자유시보는 블랙번 의원이 이달 들어 네 번째 대만을 찾은 미국 정치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에 이어 14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5명, 21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각각 대만을 찾았다. 중국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며 긴장을 높여왔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달 대만을 방문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 달 27일 가오슈웅에서 열리는 글로벌 대만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이틀간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나카무라 이타루 경찰청 장관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 약 2달 만이다. NHK 방송, 후지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카무라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호 체제를 엄격하게 변경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사임의 뜻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8일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사건 직후 나카무라 장관은 자신이 도도보현 경찰을 소관하는 경찰청장으로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카무라 장관의 사임은 26일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후방 경계 공백, 사전 경호 계획과 정보 공유 미비 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인 경호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